안녕하세요. 이든토크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죠. 오늘은 요오드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오드가 한때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피하게 되는 기피 대상이 됐다는 그 과정이 눈에 띄던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도 쭉 보니까요. 이 요오드를 둘러싼 의학계의 시각 변화가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또 갑상선 질환 치료의 어떤 핵심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오드 공포증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외면받던 시기까지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요오드가 어떻게 발견됐고 또 초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1811년에 프랑스 화학자 쿠르투아가 해초제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르삭이라는 사람이 이게 새로운 원소다 증명을 하고 보라색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아이오드, 그러니까 요오드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발견되고 나서 불과 8년 만이에요. 1819년에 스위스 의사 코엔데가 갑상선중 치료에 요오드 팅커처를 썼는데 이게 효과가 아주 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오드 팅커처요. 아, 요오드를 알코올 같은 데 녹인 거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하루 용량이 250mg이었어요. 250mg이요? 와, 그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권장량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용량이죠. 음. 당시 기록을 보면 갑상선 종 말고도 뭐 매독, 통풍, 천식 이런 데도 막 썼던 것 같아요. 노벨상 수상자인 센트제르제 박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의대생일 때는 요오드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었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와, 진짜 대단했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요오드가 구체적으로 갑상선 기능이랑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언제쯤 밝혀진 건가요? 그게 이제 1890년대 들어서 중요한 발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점액수종 증상이 보고가 되고 또 갑상선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뒤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게 알려졌죠. 그래서 1890년에는 양의 갑상선을 이식해서 이 점액수종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해에는 머레이라는 사람이 양 갑상선 추출물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먹는 걸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아, 갑상선 자체나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95년에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갑상선 안에 요오드가 단맥줄이랑 결합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러면서 갑상선 추출물의 효과가 요오드랑 관련이 깊구나 하는 인식이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갑상선 제제들을 만들 때 요오드 함량을 기준으로 보통 0.2% 정도로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요오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기피 대상이 된 걸까요? 자료에 의학적 요오드 공포증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20세기 초에 마린이라는 사람의 연구가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기 여학생들한테 하루에 한 9mg 정도의 요오드 화물을 줬더니 단순 갑상선종이 효과적으로 예방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건 좋은 연구 아닌가요? 예방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네, 연구 자체는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갑상선종 예방을 위해서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권장 섭취량이 확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줄어들죠? 예전에 그 루골용액 같은 걸로는 하루에 뭐 12.5mg에서 많게는 37.5mg까지도 섭취를 권장했었는데 요오드 첨가 소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요오드 양은 하루에 따져보면 0.075mg 정도밖에 안 됐어요. 훨씬 적죠. 와, 엄청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소금에 요오드 넣었으니까 요오드 결핍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습니다. 1948년에 울프하고 차이코프라는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쥐 실험을 해보니까 혈청 요오드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이 억제되더라. 이걸 발표한 거죠. 쥐 실험 결과가요? 네, 이게 바로 울프 차이코프 효과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면 그 우려,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확 증폭시킨 겁니다. 아니 근데 쥐 실험 하나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좀 놀라운데요? 네,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엄청났어요. 이 연구 결과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좀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예전에 요오드를 첨가했던 빵 같은 식품에서도 요오드를 막 빼버리고 의학계 전반에 요오드를 좀 꺼리는 분위기, 이게 바로 의학적 요오드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네요. 만병통치약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다니? 그럼 요즘은요, 최근에는 다시 요오드를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자료의 저자이신 에이브러햄 박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과거에 요오드를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그 역사와 효능을 다시 조명하면서 이 울프 차이코프 효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오히려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게 단순히 갑상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신 요오드 충족도 검사, 그러니까 로딩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몸이 요오드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지 보는 그런 새로운 검사법 같은 것도 개발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때는 만병통치약, 그랬다가 기피 대상, 그리고 이제 다시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다 이렇게 그 가치를 재평가받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특정 연구 하나, 그것도 동물 연구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의학계의 어떤 관행이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또 과거의 지식이라고 해서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얼마든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오드처럼 정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에 대한 평가는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요오드의 이런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새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강 상식 중에 어쩌면 미래에는 좀 다르게 평가될 만한 건 또 없을까?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